안녕하세요. 세미나 10일 오늘 168페이지 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관적 장에서는 모든 것이 이율배반적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항 사이에 분절된다 그랬죠. 시관적 장에는 두 개의 항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시각의 장이 있고 하나는 응시의 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사물이 나를 응시합니다. 반면에 나는 사물을 봅니다. 복음서가 힘주어 전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시각을 통해 내가 사물을 보지만 나는 사물의 응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사물들이 우리를 응시한다는 사실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난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뭘 진실로 봐야 될까요? 락강의 의미로 볼 때에는 우리 주체의 진리를 봐야 돼요. 주체의 진리, 주체의 진실을 봐야 되는 거죠. 주체의 진실은 굉장히 좋은 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고 내 못난 게 보이는 거고 내 무능력이 보이는 거고 내 외로움이 보이는 거고 내 아픔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걸 봐야 헤겔이 말하는 변증법적인 자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자기 발전이 있어야 돼요. 나이는 늙어가는데 자기 발전이 없다. 그거는 자신의 본질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 본성의 에센스, 본질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먹어가면서 화려한 거칠애를 가질 수는 있겠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화려한 거칠애가 계속해서 증가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실, 자신의 진리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 당위성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내가 겉에 걸친 게 많다고 해서 내 본성적인 본질에 들어갈 책임에서 면책된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 나의 진실을 보지 못하면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지식을 쌓고 아무리 고도의 지성을 발달시켜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에 불과하다. 169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랩의 주체와 구조의 역사적 변천에 의해 회화에서 일어난 온갖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공식으로도 저 많은 목표, 기교, 무한할 정도로 다양한 트릭들을 다 담아낼 수 없음이 분명하다. 회화의 목표, 기교, 트릭 이런 걸 담아낼 만한 그런 어떤 획일화된 공식이란 없다. 주체와 구조의 역사적 변천. 프로이드 이전의 사람들은 무의식을 지각하긴 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구조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었죠. 피상적인 의식세계에서 철학을 했고 심리학을 했고 피상적 의식세계에서 여러가지 물리적인 법칙들을 발견해내는 그런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구조화시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주체와 구조에 대한 역사적 변천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거기서 회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냐, 이것을 지금 락강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화에서 나타나는 응시 길들이기, 이 기능을 지금 계속해서 락강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회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의 기능, 역할, 목표, 그것은 바로 응시다. 길들이기다. 왜 응시가 길들이기일까요? 응시를 받는 사람은 거세를 감수해야 할 운명에 처해지기 때문에 길들이기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16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비평이란 어느 화각은 어느 시대건 주어진 한 시점에 회화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파악하려 합니다. 우리가 비평한다 할 때 누군가를 비평하려면 그 비평하려는 그 대상이 처해 있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비평해야죠.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 맥락, 여기서 그 한 인물을 비평해야지 오늘날의 시대의 기준, 내 기준으로 옛날의 역사적인 인물을 비평한다? 그건 아니죠. 나 역시 누가 나를 비평한다 할 때 2000년 이후의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현재와 같은 시대적인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비판하기를 해주길 원하는 것이지, 100년 후, 200년 후의 사람의 그 시각으로 나를 비판하고 비평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사람은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관, 철학, 정신, 행동 양식, 모든 것이 역사적 배경을 갖게 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배경으로 해서 한 인물을 비평해야 제대로 우리는 비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저는 그 아름다운 예술의 기능의 근본 원리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락강이 묻고자 하는 것은 회화에 그림을 그리는 그 근본 원리가 뭐냐.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통해서,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어떠한 동력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느냐, 이제 이걸 락강이 사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선 메를로퐁티가 170페이지, 우선 메를로퐁티가 오래전부터 사유를 통해 맺어진 눈과 정신의 관계를 전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화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눈과 정신의 관계, 이것은 눈과 정신의 관계, 이것은 하나의 그걸 눈과 정신의 관계를 통해서 사유한다? 그것은 하나의 철학의 세계, 사상의 세계, 논리의 세계, 이론의 세계, 이 세계에서 가능한 것이죠. 눈과 정신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유한다. 철학적 사유, 이성적 사유, 논리적 사유,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메를로퐁티가 이와 같은 사유를 전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회화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락강이. 메를로퐁티는 화가의 창조적인 활동은 철학자가 우리를 주체의 위상 속에 붙들어두는 표상의 장을 조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훌륭하게 지적했지요. 이를 위해 그는 세 잔을 따라 본인이 이 작은 파란색들, 이 작은 갈색들, 이 작은 흰색들이라 불렀던 것, 이를테면 화가의 붓에서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터치들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화가의 붓에서 나오는 비처럼 쏟아지는 그 터치, 제스처, 그림을 그리는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 그 터치, 여기서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화가의 창조적 활동이란 무엇일까요?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무엇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그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면서 프로이드는 무한한 존경심을 가지고 예술에 대해서 자신은 예술적 창조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해결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 점을 강조했다고 락강이 얘기하면서 시인뿐 아니라 화가에 대해서도 그의 평가는 일정한 선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프로이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연구하면서 한마디로
다빈치의 창작에서 작동했던 근원적 환상의 기능을 찾아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 그림이라는 창작 활동에서의 근원적 환상, 이 그림의 이 창작 활동을 가능하게 했던 그 근원적 환상이 뭐냐? 이것을 프로이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자, 171페이지 넷째 줄에 아니면 예술 창작의 원리는 예술 창작이 표상의 대리자를 추출해낸다는 사실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림과 표상이라는 것을 구분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이 지점일까요? 표상의 대표자를 드러내는 지점. 그림과 표상이라는 걸 구분하면서 결국 표상의 대표자가 그림이 드러내고 있는 표상의 대표자가 뭔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과연 락강이 알아내고자 하는 이 그림의 창작의 근본적인 원리겠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락강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중간에 보면 화가의 창작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됩니다. 우리가 리비도적 관계의 구조를 파악해낸 이상 이제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예술 창작을 검토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우리의 새로운 알고리즘이 예술 창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한 답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창조, 말하자면 승화로서의 창조와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장속에서 갖는 가치입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승화로서의 창조, 그리고 창조가 사회적 장속에서 갖는 가치.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이었죠. 그러면서 화가가 밑에서 넷째 줄에 화가 측에서는 순수한 것이었던 어떤 욕망의 창조가 상업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그러한 창조가 사회나 그 영향 아래에 있는 것에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172페이지 작품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는 자신들의 욕망을 이용해 먹고 사는 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위안을 주고 달래준다고 말입니다. 화가라는 예술가들조차도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그 그림, 자신이 욕망하는 그림, 이걸 그림으로써 벌어먹고 산다는 거죠. 그것은 다른 일반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예술가라고 특별히 대단한 창조하는 거 아니다. 예술가도 자기 그림 만들어내고 그거 팔아서 돈 벌어먹고 산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가도 우리 생산자들이나 별 차이 없다. 그런 위로를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작품이 사람들을 정말로 만족시키려면 관람에 대한 그들 고유의 욕망에 위안을 주는 것뿐 아니라 또한 다른 효과를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작품은 흔히들 말하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다시 말해 포기를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응시 길들이기라 부른 기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프로이드가 발견했던 그 창조로서의 승화, 그것을 락강은 응시 길들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사는 예술가도 생산 활동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지만 그것이 다 그림의 기능은 아니다. 그림에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우리를 길들이는 것이다. 응시를 통해서 길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포기를 부추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포기하지 말라. Never give up. Never, never, 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락강의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주체는 진정으로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포기하지 않는 능력. 진정한 의미의 포기하지 않는 능력. 뭘 시키려는 걸까요? 락강은 뭘 포기시키려는 걸까요? 자아를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자기애에 쪄들어 있는 자, 자기 만족에 쪄들어 있는 자, 자기 도취에 쪄들어 있는 자, 왜곡된 자아에 쪄들어 있는 자, 이런 거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Wo es war, soll ich werden. 그것이 있는 곳에, 이드가 있는 곳에, 내 무의식의 본질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곳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포기를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응시 길들이기의 목표다. 그랬습니다. 회화 속에 있는, 그림 속에 있는 응시의 지점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포기를 부추기는 것이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세시킨다는 것이죠. 거세를 받아들이는 것. 자기 결여를 보게 만드는 것. 자기의 균열을 보게 만드는 것. 눈을 가지고 보게 하는 것이죠. 제대로 봐야 될 걸 보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지난 시간에 저는 응시 길들이기가 또한 눈속임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난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미혹의 자연적 기능과 눈속임 기능이라는 두 수준의 모호함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미혹의 자연적 기능. 자연적 모습이 그냥 유혹적인 거죠. 미혹적인 거예요. 원더풀한 것이죠. 미라클한 거예요. 그냥 사물의 자체의 모습이, 그림 자체가 그냥 우리에게 매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미혹의 자연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혹 혹은 매력의 자연적 기능. 매혹의, 미혹보다는 매혹의 자연적 기능이라는 말이 더 다가오는데, 그림 자체가 그냥 나에게 매혹적인 거예요. 어떤 사물 자체가 나에게 매혹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매혹 있게 끌려 들어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림의 눈속임 기능이라고 했어요. 파라오시스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욱시스가 당신이 그린 그 그림 뒤에 뭘 그렸는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죠. 파라오시스가 그린 그림은 베일이었어요. 그 뒤에 뭘 그렸는지 보여달라. 그게 바로 대상 A의 지점이었죠. 응시의 지점. 대상 A의 지점. 그게 바로 우리의 눈속임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회화는 우리에게 마치 그 그림 뒤에 뭔가 아갈마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눈속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한 시각으로 그림 자체에, 그 사물 자체에 매혹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그림 속에 있는 응시의 지점을 발견하고 그 응시를 우리가 느끼고 수용할 줄 알아야 우리는 자기 포기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플라톤이 회화의 환영에 대해서 반박했다는 얘기를 락강이 하면서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있죠.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계를 나눴죠. 그래서 현상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원형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데아계가. 근데 이게 말하자면 락강 용어로 말하자면 대상 A의 지점인데, 응시의 지점이고 대상 A의 지점인데, 화가들은 그것을 화폭에 담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화가가 괘씸한 거예요. 내가 이데아계의 이 치부해놨던 걸 갖다가 당신들이 감히 그림 속에서 그거를 갖다가 드러내? 괘씸한 거죠. 그래서 플라톤은 회화를 굉장히 반박했다 이렇게 락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눈속임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만족시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눈속임에 사로잡혀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는데도 표상이 따라 움직이지 않고 따라서 그것이 단지 눈속임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속임수였음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응시의 지점을 깨달을 때, 왜냐하면 그 순간 눈속임은 이전에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이제는 그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자처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림 속에서 응시의 지점을 발견하는 그 순간 그림은 사물로서의 그림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림이 경쟁하는 것은 외양이 아니라 플라톤이 외양 너머에 있는 이데아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자기 활동의 경쟁 상대라도 되는 듯 회화를 공격한 것은 그림이란 외양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양 자체라는 점을 보여주는 외양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림은 대상 A를 지적하는 거칠애로서의 거칠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대상 A를 지적하는 거칠애로서의 사물 거칠애다. 거칠애 사물이다. 이 다른 어떤 것이 바로 대상 A이며 이 대상 A를 중심으로 눈속임을 제 영혼으로 하는 어떤 전투가 펼쳐지는 겁니다. 만일 역사 속의 화가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화가가 실제 속으로 이행될 수 있는 어떤 것의 원천, 이를테면 언제나 소작을 통해 수확할 수 있는 어떤 것의 원천임을 알게 됩니다. (174페이지) 두째 줄, 화가에게는 항상 소작농 협회가 있었지요.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대상 A입니다. 혹은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대상을 창조자로서 화가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인 하나의 대상 A로 환원시키는 것입니다. 화가가 지향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 A죠. 원초적인 욕망의 대상 A, 그것이 화가가 지향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가가 자기가 지향하고 자기가 욕망하는 그 욕망의 대상인 대상 A를 응시를 통해서 우리 보는 모든 관람객들 개개인에게 눈속임에 길들이기를 하는 것이죠. 너도 네 욕망이 뭔가를 좀 봐. 너는 이 그림 속에서 이 화가의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건 내 욕망이거든. 그걸 통해서 너는 네 욕망으로 들어가야지. 네 결여로 들어가서 네 욕망의 대상 A를 찾아야지.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A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화상 얘기를 하면서 성화상은 그 자체의 응시의 지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화상 자체가 응시를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에 의해서. 그러면서 그 성화상은 신에게는 일종의 희생제의의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화상이 한편으로 관람객에게는 응시의 지점으로 활동하고 그림이 기능하고, 한편으로 신에게는 희생제의의 하나의 제물로서 기능한다, 이렇게 이 성화상의 그 이중적 독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신은 창조자, 더구나 몇 가지 이미지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창세기는 이것을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신이 한 분 계시다는 성상 파괴적 발상도 여전히 그와 같은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신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 우상, 이 성상, 그게
조각이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신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엘로힘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아버지의 이름들의 원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 중 하나로 이어질 겁니다. 그 핵심적인 요소란 어떤 유의 협약은 모든 이미지를 뛰어넘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들의 원천, 원초적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모든 부명의 원천은 원초적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원초적 아버지는 아들들과 협약을 맺는데 네 엄마들을 범접하지 말아라. 이 협약은 일방적인 협약이죠. 그 어떤 이미지를 넘어서는 일방적인 협약이에요. 신과 인간의 협약 역시 일방적인 협약입니다. 이게 원초적 아버지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과 그 타협 또는 논쟁 또는 무슨 이 대화해가지고 무슨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대화, 이런 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건 금지된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금지된 불가능의 영역. 원초적 아버지와 타협하는 거 금지된 불가능의 영역이에요. 얄짤 없어요. 엄마들에게 근접하면 안 되고 아버지를 죽여서는 안 돼요. 원초적 아버지에게 대들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지가 여전히 신성의 중개를 맡고 있습니다. 야훼가 유대인에게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은 그 우상이 다른 신들을 기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지 못하도록 요청받은 것이죠. 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성상이라는 거, 신의 이미지라는 거, 신의 조각상, 거룩한 어떤 성스러운 조각상,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즉 신이 금지를 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그러한 성상들을 통해서 인간이 성상과의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잉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신을 대신할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 캐톨릭 교회 가면은 그 성상이나 성화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 가면 예수님의 그림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예수님의 그림이에요. 다른 그 성스러운 이미지, 뭐 성스러운 그림 이런 건 없어요. 그림이 만약에 그런 그림이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 조각, 상 이런 거 금지시킨 목적이 있죠. 그거는 신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욕망을 품지 말라 그 얘기죠. 원초적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일방적인 협약을 하는 것도 너희들이 아버지 자리에 오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 예,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중간 두 번째 패러그랩에 마지막 패러그랩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배후에는 항상 수많은 응시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라면 앙드레 말로가 현대라고 구분한 시대에 말로가 비할 데 없는 괴물이라 부른 것, 즉 자신이 유일한 응시임을 주장하는 화가의 응시가 지배적이 된 시대도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림 뒤에는 항상 응시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것이 가장 미미한 문제인데 이러한 응시는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으로 2번을 끝맺음합니다. 비할 데 없는 괴물, 이 응시의 지점이죠. 그 응시의 지점의 목적은 주체 길들이기다. 주체의 포기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체를 거세시키는 것이다. 거세시켜야 진정한 욕망의 주체로 재탄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회화라는 것, 그림이라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락강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것의 기능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